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 8 13화고요. 오늘 읽은 책은 차남들의 세계사 이기호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참 이 책을 이 시국에 읽게 됐다는 게 참 그죠. 신기할 정도로 일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일요일 날 예, 정해졌는데 화요일 저녁인가요? 그죠. 그때 화요일 그쵸. 밤 네, 화요일 밤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네. 공교롭게 그런 책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책과 작가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기호 작가는 저희가 이번에 다루면 네 번째이기 때문에 기존 에피소드들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를 다 합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귀찮다. 시즌 7의 7화. 알아서 맞아요. 누가 봐도 연애소설. 그리고 시즌 6의 6화.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육과 강민호. 그리고 시즌 3의 20화. 최순덕 성령 충만기를 다 모으면은 이기호 작가의 근황까지 다 알 수 있게 되고, 가장 최근 근황은 인문도시 광주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이세요. 이게 또 한강 작가가 또 광주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광주를 되게 인문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인문은 이제 수식어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세계도시 고향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요. 거기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게 가장 최근 근황입니다. 자, 오늘의 장편 소설 차남들의 세계사는 2014년 민음사에서 출간된 작품이고요. 이기호 작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첫 번째 장편 소설은 그렇게 안 유명하더라고요. 사과는 잘해요 라는 장편 소설인데, 이게 좀 재밌어 보여요. 한 보호시설에서 살다가 뜻하지 않게 사회로 나오게 된 두 청년이 시설에서 배운 것이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인 사과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사과 대행업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를 대신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재밌네요. 그쵸. 예. 네. 다음 시즌에는 이것도 다음 한번 시즌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해졌다. 예. 자, 오늘 차남들의 세계사는 개간 세계 문학에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겨울까지 연재됐던 수배의 힘이라는 그 연재 소설이 있는데, 이것을 엮어 이제 차남들의 세계사라는 제목을 붙인 작품입니다. 얼떨결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자 신세가 되고만 나복만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수배 중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나복만. 29살에 처음 수배가 떨어져 벌써 환갑이 되었지만 또 칠순이 되고 여든이 되어도 계속 수배 상태일 아주 박복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름과는 달리 박복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전두환이라고 할게요. 전두환이 당선된 직후인 1982년 3월 18일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부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부산 미국 문화원, 지금은 이제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줄여가지고 부미방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도자인 문부식과 김은숙은 그 강원도 원주의 지학순 주교, 이분이 약간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뭐 이런 거죠. 지학순 주교를 찾아갔다가 이후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의 나라 이제 미국을 건드렸다. 그 수사 당국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북미방 사건의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서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피해 보복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그 공안 당국이 원주에서 이 문보식과 김은숙과 관련된 사람이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 심지어는 이제 그 주교를 찾아갔을 때 그 방을 이용했는데 거기 이제 추우니까 이게 뭐 보일러 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일러 공까지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들여서 빨갱이로 몰았는데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주인공 택시 운전사 나복만입니다. 나복만이 왜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냐면 나복만은 택시 운전을 하던 중에 좌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예, 그렇죠.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탄 자란이랑 가벼운 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복만이 또 착해가지고, 그치.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래 이런 거 있을 때는 뺑소니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이제 경찰에 가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자진 신고를 해라. 그러면은 너의 죄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 택시 회사의 그런 교육 때문에 이제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제 나복만이 찾아간 곳은 교통과가 아닌 정보과였습니다. 왜냐면은 나복만이 이제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경찰서에 가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이제 형사에게 이제 자신의 이름과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여기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러 하는데 거기가 하필 정보과였던 것이죠. 이 정보과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안 사건, 그 부미방 사건으로 한참 바쁜 과인데 이 바쁜 형사가 그냥 놓고 가라. 그 이름이랑 주소 썼으니까 그냥 놓고 가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은 종이가 바로 그 부산 부미방 사건의 기록에 껴들어가면서 이 공안 사건 브리핑에서 나복만의 이름이 언급되고 언론에 실리게 되는 거죠. 한 택시기사 나복만 이렇게 자기는 뭐 관련이 하나도 없는데 이때는 또 이제 국가보안법이 아주 무서울 때여서 회사 동료들이 나복만을 경계하는 가운데 동료 기사인 박병철이 있는데 이 박병철이 나복만이 진짜 이거 민주투사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학순 주교가 나복만을 연락책으로 삼아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그 역할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나복만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막 국가보안법 운운하고 막 음모론과 내피셜을 읊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박병철의 입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풍선껌처럼 부풀려졌고 애인에게서 버림받은 씨름 선수의 팬티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병철이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박병철의 언변에 감복한 나복만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너무 순진했죠. 그 가운데 박병철의 택시에서 우연히 곽용필 정복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나복만이 찾아간 정복과의 과장, 이 아내와 그 아들의 담임교사가 서로 불륜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하는 아들의 그림일기가 나오자 박병철은 그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그 담임교사는 쫓기다가 이제 박병철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림일기를 들고 이제 나복만이 이제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이 나복만의 중요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아 출신의 배우지 못해서 글을 못 읽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일기가 박병철의 말처럼 이게 북한의 지령으로 받은 난수표라고 경찰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아하니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곽용필 정복과장과 자신의 아들의 그린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교사의 불륜 내용인 것을 알고 이제 알려질까봐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안기부 파견 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이걸로 내가 다시 서울에 올라가겠다. 내가 메인 부서에 가겠다 해서 이 나복만을 중심으로 공안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복만과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공안 사건이 만들어지고 나복만 주변의 인물들이 고초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와중에 이제 나복만과 결혼을 약속한 김순희의 이야기, 또 부목사, 또 안기부 요원들의 여러 인물들의 이제 심리와 행동들이 묘사되는데, 안기부 고문실에 끌려간 나복만이 이제 실컷 고문을 당하다가 사건의 조작을 위해서 이제 지학순 주교를 찾아가는 그런 공안 사건 조작을 위해서 자신의 택시를 몰고 이제 지학순 주교에 향하던 도중 전봇대로 돌진을 하게 되고 안기부 요원은 크게 다치고 나복만은 그 현장을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30년 동안 수배 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겠죠. 과연 나복만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내용의 소설이 바로 오늘 읽은 이기호 작가의 차남들의 세계사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오늘 이 책 읽어봐라 코너입니다. 오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요? 저 수진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네, 챈들러입니다. 네,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기호. 네, 이기호의 위트에 있는 이 문체로 어떤 아픈 과거의 일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정말 좋은 블랙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슬픈 일들을 마냥 읽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즐겁다고 해야 될까요? 재치 있는 문체로 아픈 이야기들을 읽기 때문에 그나마 좀 들을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기호 특유의 재치 있는 문체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신다면은 다른 작품들을 연이어서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 다른 것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따라 이걸로 갈게요. 그 이기호 작품을 저희가 여태까지 아까 설명한 대로 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런 어떤 뭐랄까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쓴 그런 소설인데 그냥 그것 자체가 나는 싫다. 물론 저도 거의 가끔은 어쩔 때는 그냥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읽기도 읽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였고 또 어떤 사람의 아픔이 담겨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그 희화에서 오는 어떤 더 씁쓸한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서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 계속 들어보아라 하면서 하다 보니 나복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비롯된 그냥 참 유쾌하게 썼긴 했지만 끝내 감정마저 유쾌 100% 순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그런 독서 자체가 싫다면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이교를 읽다가 나 이 사람 스타일 너무 좋다 이렇게 나 계속 웃기만 할래 라고 하고 이 책을 골랐다가는 어이구 조금은 다르다. 네, 그런 거를 한 번쯤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보다 시국에 잘 맞는 선정이 없었다. 뭐 네, 서울의 지금 봄이 넷플릭스 1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네, 그쵸. 만약에 이 이야기를 지금 시국이 아닌 다른 때에 읽었다면은 그닥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독재자에 대해서 전두환에 대해서 정말 묘사해 놓은 신랄한 어떤 문장들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보다 더 내가 이 소설 속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을까 싶은 또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 약간 뭐랄까요? 잘 맞아떨어지는 묘사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저는 이게 웃긴데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16페이지에 수사하다가 대통령이 된 우리의 독재자는 개벌은 남 못 주고 계속 수사와 체포로 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정 목표가 수사였고 국정 지표가 체포였던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등장할 때, 아, 이거는 진짜 역사는 반복되는구나를 정말 뜻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셋 다 한 번씩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리고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법한. 저는 그런 쪽이 아닌데 뭐냐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특히 이번에 계엄 관련해서 생겨난 각종 밈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웃고 네. 낄낄거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의 이제 생성과 소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밤사이 그 뉴스. 뭐 누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큰 피해를 입을 뻔했고 우리의 어떠한 권리들이 침해당할 뻔한 상황에서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 멍청한 어떤 판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낄낄거리면서 각종 밈들을 생성해내고 웃고 있는 건데, 소비하면서 이것이 과연 웃을 일이 맞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뭐 이러저러 뭐 여기서 이제 길어서 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러 해서 아 근데 그것은 그렇게 즐길만한 것은 같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너무 알겠다. 비슷한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야 뭐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나름 어엿이 다 잘 컸고 어느 정도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비아냥과 조롱이 마냥 그렇게 들려요. 우리의 이 느와르 주인공에 대해서 방금 수진 씨가 읊어준 그런 문장들이. 근데 그것을 또 누군가는 잘못 읽는다면 이 새끼 골 때리네 하면서 좀 찾아볼까. 그냥 이것 자체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어떤 좀 그런 가벼운 톤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뭔가가 잘못된다면 그렇게 뭔가 일배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또 찾아낸다면 이런 것에 대한, 어쨌든 이 문체에 대한 조금의 생각은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네.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글쎄요. 요즘 저만 해도 뉴스 이외에 다른 콘텐츠를 잘 소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전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약간 소비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드라마도 잘 안 보게 되고, 다른 콘텐츠를 안 보는데, 그러면서도 또 새벽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읽어보면은, 네, 앞에 두 개의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읽어볼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 안 오는 새벽에 유쾌하게 현 시국과 관련된 소설을 읽어본다면은 이 시대의 풍랑 속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 책과 비슷한 논조 혹은 뉘앙스 혹은 온도의 책을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천명관의 고래. 뭔가 이야기를 썰푸는 거를 대놓고 이제 전면에 드러내고 들어보아라. 또 이야기가 있다. 뭐 잊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살짝 고래가 되지 못한 고래 같은 느낌? 거기서는 그래도 기가 막힌 반복이, 뭐랄까, 개그가 실패해서 싸해지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뭐 한 채로 들어보아라. 예, 있죠? 각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뭐 턱을 괸 채로 들어보아라. 뭐 한 채로 들어보아라. 뭐 전 애인과의 일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아라.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좀 과한데? 살짝 조금 억진데? 이제 살짝 문장 떨어졌나 보다. 이거 아까 나 본 거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개그도 누군가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 또 그만큼 안 웃기잖아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 보이긴 보였다. 물론 나머지 것들은 진짜 완벽이라고까지는 말은 못하겠고 아주 좋았으나, 네, 그런 흔적이 보였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된 이 시국에 읽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예, 묘하고도 또 절묘한 읽을 운명이었던 것일까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해제된 시국이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좀 어느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지, 만약에 지금도 계엄 시국이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을 수 이거 있었을까? 못 내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런 어. 얘기는 절대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 검열을 받기 때문이죠. 자칫했으면은 이 책의 내용이 2024년에도 반복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잘 쓴 블랙 코미디다. 역시 이기호다. 저를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건 이기호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잠깐 배신을 했었지? 박민규죠. 예. 맞네. 예. 이기호는 저를 아직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군사정권 아래 희생당한, 또 피해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나 뭐 소설 작품들 정말 많이 저희가 살면서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당시에 고위공직자들, 뭐 남산의 부장들이나 이런 뭐 유명인들, 아니면 또 유명 운동가들,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힌치페터 같은 택시 운전사에서 그런 뭐 독일의 언론인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영화에서도 이제 조연이나 뭐 이런 역할로 이제 일반 소시민들과 그런 당시에 그런 피해 입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나봉만이라는 한 개인의 일대기를 이렇게 블랙 코미디로 그려낸 게 참 좋았습니다. 재미있는데 점점 이 슬퍼지는 오묘한 감정. 그러니까 웃긴데 이게 슬픈 우픈. 이게 우픈 감정이 아니라 좀 재미있는 슬픔? 그러니까 모순적인 말이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또 지나치게 과하고 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둔한 캐릭터인 나봉만의 행동을 처음 이렇게 초반부에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너무 캐릭터 같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런다고? 좀 짜증이 나긴 했었습니다. 아니,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바보처럼 좀 그려낼 수 자기적인 있나? 설정 같은 느낌인가요? 예, 너무 바보처럼 그려냈기 때문이죠. 근데 나중에 나봉만의 어떤 이게 진심, 그리고 복잡하고 부끄러운 심리들, 이런 걸 묘사해내면서 나중에는 나봉만이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내용 전개가 참 좋았습니다. 또 이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또 나봉만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과, 또 그 시절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 긴 시간을 살아왔을까. 저희는 이 3시간, 그리고 지금 뭐 저희 녹음한 시점으로는 한 4일, 5일 정도가 지냈는데도 막 지금 너무 답답하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데, 그 당시 뭐 10년, 20년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을까?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전봇대를 들이박아버리는 나봉만의 나름 통쾌한 복수까지 참 좋았고, 어떤 성장형 소설을 또 본 것 같기도 해요. 또 제가 또 차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센스 있는 제목이 주는 재미도 좋았고, 그러니까 뭔지 알겠는 이 차남 감성. 예, 이제 다만 이제 아까 챈들러 씨가 얘기했죠. 나중에는 이게 1절과 2절을 넘어서 뇌절까지 하는 자 이것을 들어보아라 시리즈.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이것을 세탁기라도 한번 돌리고 와서 계속 들어보아라 까지.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좀 웃겼는데 나중에는 작가가 좀 의식하고 쓴 느낌 때문에 웃기지 않아져 버린. 나중에는 이런 좀 나봉만이 전기 고문 받고 막 진짜 생사를 오가는데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을 때도 또 이러고 있네. 음, 이런 좀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무튼 이 책을 지금 이때 읽게 된 게 참으로 묘하고 또 웃긴데 안 웃깁니다. 우리 모두가 나봉만이 자칫했으면 될 수 있었다는 현실이 참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최근에 저도 유행에 편승해서 서울의 봄을 봤거든요. 원래 안 보고 있었어요. 원래 안 보고 있다가 이건 봐야겠다. 이 시국에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봤는데 보다가 진짜 끌 뻔했습니다. 너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뭐 나라도 뭐 그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면서도 그냥 실제로 저런 인간들이 있었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게다가 이제 그 역사의 끝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역사물의 언제나의 가장 큰 뭐랄까 특징. 역사가 스포다. 이미 스포는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비슷한 종류의 감정을 느끼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왜 나봉만이 결국 왜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박병철은 참 쟤 때문에 나봉만이 어떻게 됐다고 막 그냥 그런 어떤 묘종의 안타까움이 이 유머러스한 이 농담 같은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져서 더 좀 안타까워져가지고 읽는 내내 오히려 조금 더 슬프다 정말 그냥 그런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난 역시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걸 좋아해 라는 결론. 지난 시간서부터 종종 얘기했던 이 어쨌건 여가로서의 독서, 흥미로서의 독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난 정말 이런 온도가 더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읽으면서 결국 말을 갖고 놀려면 똑똑해야 되고 말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던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찝어놨었는데, 이 초반 부분입니다. 김순희에 대해서, 나봉만의 애인이죠. 김순희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그나마 말을 거는 쪽은 항상 김순희였는데, 괄호. 그녀는 길을 걸을 때도 항상 두 손을 깍지친 채 걷는 이른바 전도사 워킹을 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목소리 톤도 항상 소울음을 유지했다. 그야말로 전도사 목청, 괄호 닫고. 여기서 이른바를 쓰고 뒤에서는 그야말로를 쓰는 걸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가 아는 모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접속사 이런 것들 다 써보려는 건가? 이럴 때 이제 감탄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글 배우기에 정말 좋은 혹은 누군가가 필사를 하기에 참 좋은 그런 소설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던 독서였습니다.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아까 그 읽어야 하는 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국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슬프면서도 너무 웃긴 문장들에 약간 작은 미소를 지어가며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챈들러 씨나 로맨스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으면서 이 시대의 어떤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 멀쩡하게 이 시대까지 생존해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신기한 마음이 들었고요. 네.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나이를 기성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담담함이라든지 어떤 명랑함이라든지 좀 그런 면모를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무거운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왔었는데 네, 작품 속에서 웃기게 그려지기는 하지만은 진짜 웃을 수 없었던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막 얘기하시면은 좀 저는 섭섭하고 약간 짜증나는 마음이 들 때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약간 약하냐?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냐? 이렇게 사람이 명랑하지를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뭘 알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커다란 일들을 현대사에서 겪으면서
어른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네, 좀, 뭐랄까요? 경애로웠습니다. 네. 아, 참, 원래 오늘도 이제 로맨스 정의 불참으로 녹음을 못할 맞아요. 뻔했었죠. 네. 언제나 큰일 날 이게 뻔했습니다. 네, 사회가 바쁘면 로맨스 정도 바빠지는 거라서. 네. 그죠. 어지간한 일에는 바쁘지 않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아, 근데 이번에 대박이었습니다. 용산이 바쁘면 바쁘잖아요. 예. 그때 밤에 출근한다고 가셨을 때는. 예, 맞아요. 그때는 청와대로 용산으로 맞아요. 가셨던 건가요? 예, 그날 네. 집에서 이 9시 반쯤에 이제 그 출입기자단 카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냐. 이게 이제 공지가 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시에 뭐 긴급 회견을 합니다. 뭐 해서 뭐 각사의 뭐 그 신호분배실이라고 이게 그림을 받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고에도 없었으니까. 네. 원래 이런 거 있을 때는 예고를 미리 해주는데 이제 예고에 없이 그냥 띡 그렇게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긴급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브리핑장 앞으로 뛰어간 거죠. 근데 거기는 문은 닫혀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선고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비상계엄 선포가. 근데 저도 그때 이제 집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대체 어떤 내용으로 하길래 일어나 한번 지켜보자. 해서 이제 TV로 집에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뭐 그래 뭐 예산안 그렇지 뭐 그렇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때려잡는다면서 비상계엄 선포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와 난리 났다. 그래서 바로 짐 싸가지고 바로 용산으로 향했죠. 예. 근데 가는 길부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통제가 심했나요? 원래는 통제를 하지 않는 구간인데 거기부터 이제 경찰이 나와 있었고 이제 진짜 신분증, 그러니까 저희 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빨리 들어가서 이제 막 방송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제 뒤로 온 사람들은 또 기자들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아예 통제가 돼버린 거죠, 아예. 그리고 저도 문 밖으로 못 나가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 종일 뭐 해제될 때까지 계속 그랬던. 아니, 뭐 중간에 그 대통령실 아래 그 건물 안에 있는 민간인들 다 갑자기 퇴거하라 그랬다면서요? 그쵸. 다 일단 경호처 인원들이 다 이제 돌아다니고 대통령실 안을. 그래서 뭐 기자들 몇 명 있는지 이런 거 파악을 하고 또 그 국방부에 잠깐 국방부는 다 나가라 한다. 라고 해서 국방부구나.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누가 한번 망을 보러 갔어요. 거기 국방부 분위기는 어떤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근데 그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그 출입 기자들도 그 문 앞에 갇혀가지고 못 그러면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계엄 해제될 때 들어왔어요, 그분들도. 이야.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 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진짜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되나? 와. 퇴근을 그러면은 몇 시에 하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24시간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쵸. 다음날 아침에 퇴근했죠. 일단. 다음 아침까지. 근데 막 그 안에서는 사실 대통령실은 조용한 편이었고 국회가 문제였죠. 살다 보니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저는 그러고 있었는데 챈들러 씨도 방송 중 아니셨나요? 그렇겠네. 저녁이니까. 그쵸. 딱 제 방송 중에 중에 그랬는데 저희 라디오 방송은 그때 녹음을 해놨고 녹음 방송이 송출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집 근처 헬스장에 있었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10시 반에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모니터링으로 저희 이제 라디오 어플을 통해서 이제 댓글을 그냥 보는데 댓글에 뭐 계엄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건 또 어디서 이상한 또 정치 그런 댓글러들이 온 거야 이러고 보는데 뭐지? 이러고 그냥 네이버를 가봤는데 어머 그래서 다행히 어떠한 조치는 11시 그러니까 재방송이 끝난 이후에나 이제 되었고 다만 저한테는 큰 일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었죠.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계엄이 그렇죠. 선포가 됐고 이게 당장 해제가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계엄시라면 어쨌건 라디오는 이제 비상 체제인 것이고 원래는 그 다음 날인 수요일도 저희 방송이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러네요. 생방 준비하라 내일은 모두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오밤에 내일 생방 가능하신 분 이러면서 이제 DJ를 섭외하고 뭐 이러느라고 아이고. 네. 그래서 각자만의 또 수진 씨도 뭐 학원 끝나고 퇴근하신 길 네네네. 거의 그쯤이었죠. 네, 퇴근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문자가 와 있으니까 카톡이 와 있어서 봤는데 뭐 내일 출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가. 그쵸. 다들 그게 가장 궁금했던. 네, 그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통행 금지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야 뭐 언론 쪽이 아니니까 커다란 타격이 또 없었어서.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요즘에 수업할 때 실시간 뉴스를 한쪽에 켜놓고 계속 맞아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요새만큼 뉴스 많이 보던 때가 있었나. 맞아요. 네. 재난 문자도 안 오고 그런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모르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차남들의 세계사인데 그죠? 계엄. 이제 책 얘기 좀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이 차남들의 세계사. 저는 또 차남이라서 이 어떤 의미 뭔지 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차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진짜 감을 못 잡겠어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래서 차남들의 세계사가 된 거지? 그것이 나온 대목이 명백하게 있긴 있죠. 그쵸. 한 문장으로 나오죠. 이것이 차남들의 179인가요? 세계사다. 네. 그 앞에 부분에는 이제 살짝 그 안기부 요원 얘기하죠. 그 뭐랄까 뭐 친절한 정 누구야? 정남훈 국장. 네, 친절한 정남훈 얘기를 하면서 뭐 저쩌고 그가 어떤 각성 끝에 나복만을 만난 것이 맞다면 과연 그게 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두환 장군이 직접 지시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일까? 하면서 그러니 보아라.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을 그대로 단정지어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아무것도 읽을 수도 없는 세계. 눈앞에 있는 것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말해버리는 세계. 그것을 조장하는 세계. 그것이 어쩌면 차남들의 세계라고 말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이제 차남들의 세계라고 나오는데 전 여기서 살짝 조금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이기호 작가의 세대에서는 사실 장남이 뭐 최고였죠. 그 뒤에 이제 차남은 이제 어쨌든 장남에 비해서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형이 입었던 옷 제가 입고 형이 뭐 먹다가 남긴 거 제가 먹고 약간 그런 부분이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그런 거죠. 이렇게 내가 장남이라는 상징적인 권위에 저항하거나 물론 막 개기기도 개겼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은 어쨌든 형인데 장남인데 우리 집 너가 차남인 너가 순응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이런 부조리 억눌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거죠.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되게 장남에 비해 차남은 뭐 가족들의 이야기에서도 크게 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나봉만이라는 소소한 개인의 이야기들 그런 게 이제 차남들 세계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어떤 그 위계 질서 같은 게 있잖아요. 형과 뭐 그쵸. 동생, 차남. 예. 이런 게 어떤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군사 정권에는 이제 중사 정권에는 위계 질서가 최고니까 가장 극에 달한 시기에 어떤 이 소시민들 이 사람들을 차남에 빗대어 묘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책의 한 대목에 보자 신부님은 그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린 모두 형제들이고 이 세상은 두려운 한 명의 형과 두려움에 떠는 수많은 동생들로 차남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중략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차남들 스스로가 형을 두려워하다가 숭배마저 하게 된 상황. 신보다 형을 더 믿게 된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이거랑 이 아까 챈들러님이 말씀하신 책의 179페이지의 대목 뭐,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세계, 눈앞에 있는 것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말해버리는 세계, 그것을 조장하는 세계, 그것이 어쩌면 차남들의 세계라고 말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요거랑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면은 그래도 좀 저도 좀 개기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특히나 뭐 그게 뭐 남자 형제끼리다 이러면은 사실 거의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형을 무서워하는 동생들이 정말 많았고 형이 뭐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기호 작가의 시대에서는 지금보다는 지금 사람들은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되게 적절하게 묘사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장남들이 억울한 게 많고 그렇죠. 차남들은 그닥 억울하지 않은 우쭈쭈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막내나 이제 둘째가 항상 우쭈쭈 받으면서 그렇죠. 덜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네. 혹시 뭐 차 또는 장 중에 어떤 게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차랑 장이요? 예. 뭐 내가 차녀다, 차남이다, 아니면 장녀다, 장남이다. 당연히 장이 힘들지 않을까요? 장이 힘들까요? 장이 힘들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장녀라다, 뭐 장남이다 이래서 뭐 뭔가 더 해주는 건 없고, 예, 항상 예, 여전히 희생은 많이 하지만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받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억울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남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저도 그게 장남이 아니라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어릴 때는 차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뭐 같은 성별이거나 이러면은 더더욱 그러니까 뭐 약간 둘째는 거저 키운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공도 많이 들이고 막 좋은 것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둘째는 장남이 이렇게 했는데 애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는 건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있죠. 뭐 장남이 고1이 되는 건 부모님도 처음이고 장남이니까. 근데 둘째가 고1이 되는 건 두 번째 경험인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뭐 애가 이렇게 가던데 뭐 애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그래서 학창 시절까지는 차가 좀 힘든 것 같고 성인이 돼서 이제 뭐 사회인으로서의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장남이 책임지는 부분이 많다. 이게 좀 그렇죠. 챈들러 씨는 차 또는 장 중에 어떤 게 더 힘들다 생각하세요? 저는 장남이잖아요. 네. 저는 장남이잖아요. 네.
뭐 장남으로서 뭐 힘든 건 별로 없었고 그냥 어떤 기대감이 조금 무겁다. 뭐 요 정도? 그 정도인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일이 꼬이게 된다면 차남이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히려 했습니다. 뭔가 앞에서 스텝을 잘못 밟으면 나까지 뭔가 밀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잘 해주고 아주 믿음직한 형이었고 잘 나가는 형이라면 나는 오히려 편해. 정말 편하죠. 형이 뭐 번듯하게 살았으니 너는 뭐 뭘 해도 음악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이건데 거기서 예를 들면 형이나 어쨌건 첫째가 뭔가 좀 특이하게 가. 그러면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더블로 내가 오히려 난 장남이 아닌데 안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게 그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부력에 겪어보진 않았지만. 나오잖아요. 예. 음. 그리고 이런 블랙 코미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좀 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개인이 고통받고 이렇게 학대당하는 내용을 이 유머러스하게 하는 이 작가의 방식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어쨌거나 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든 간에 이런 컨텐츠 자체는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선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본질을 흐릴 만한 유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전 좋은 방식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본 블랙 코미디 중에서 거의 제일 괜찮은 쪽에 속하는 네 그렇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걸 좋아해서 예, 저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무겁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가볍게 다가가는 게 뭔가 사람들에게 많은 여지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 지금부터 이 나봉만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며 이거를 내가 문학적으로 풀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오히려 읽기 버거워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가벼우면서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니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달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챈들러 씨는 아니 저도 나봉만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나봉만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아픔을 겪게 되는 그 감금돼서 조서 쓰느라고 이제 고문을 당할 때는 또 그때 나봉만을 묘사할 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뒤에 작가의 말이었나?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금방 썼는데 2, 3부 쓰기가 힘들었다. 맞아요. 그 고민의 흔적이 이 적절한 밸런스 유지 때문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저도 확실히 네. 이런 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톤이 아니었으면 정말 더 읽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이게 정말 억울한 이야기여가지고 이 나봉만이 이렇게 바보같이 표현되지 않았다면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나봉만이 바보 같지 않았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데려다가 패는데 어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뭐 데려다 패는데 아니라고 해봤자, 내가 똑똑해봤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개인이. 네. 차라리 나봉만 같은 어떤 뭐랄까 바보 같은 저는 이런 나봉만의 바보 같음이 나봉만을 생존하게 했다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 시대 때 정말 민주화운동 때 투옥당하고 고문당하셨던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을 엄청 심하게 앓으시고 PTSD도 있으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겪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한. 네. 책 갈 피
네, 인상 깊었던 문장의 책갈피를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북에서 읽었고, 좀 긴데 좀 읽어볼게요. 때때로 평온하게만 보이던 우리의 일상이 부욱 소리를 내며 찢어진 후 그 틈에서 낯선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우리가 감추고자 애를 쓰던 유일한 진실이 눈앞에 나타나는 아프지만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기에 급급해한다. 그만큼 우리의 진실이 더럽고 하찮고 추악하고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방식이다. 그 손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자신의 손이 아닌 것처럼 다시 틈 안으로 억지로 우겨놓고 겹겹이 시멘트를 발라버린다. 그리고 시멘트를 바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괴물을 눈앞에 호명해낸다. 그렇게 불러낸 괴물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날뛰고 제멋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도 우리는 스스로 괴물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어쨌든 괴물 덕분에 우리는 다시 진실을 외면할 수 있었으니까. 고마운 괴물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는 기본 공식이다. 예, 이 문장입니다. 참 이기호 작가가 재밌는 것만 쓰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멋진 문장을 쓰니 제가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수진 씨가 책갈피 꼽은 곳은요? 저는 꽤나 많은데 그냥 가벼운 문장을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135쪽의 문장입니다. 사실 나복만은 박병철이 사라진 이후 며칠 밤을 밤새 계속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보내야 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뒤척거렸는데 그때 잠깐 얼마 동안만이라도 원주를 떠나 어디 다른 지방에 가서 숨어 있는 게 어떨까?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돌아오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런 생각들을 접고 말았는데 그때마다 관리 상무의 얼굴이 떠오르고 개인 택시 면허 발급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어두운 천장에서 울려 퍼지고 매달 말일인 월세 내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너무 약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모습 같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웃긴 장면인데 예, 이때의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의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똑같고 예, 그래서 이 개인이 너무 약간 와닿았어요. 약간 이 사람이 결국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 챈들러 씨의 책갈피는요? 네, 챈들러입니다. 나복만이 이제 거의 끝이죠. 페이지로 한 259페이지 정도 되고 고문도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갈 때 나복만은 이틀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의식도 없이 거의 죽은 듯 잠만 잤다. 이따금씩 그는 헉 비명을 지르면서 허공에 대고 팔을 휘두르기도 했고 갑자기 마비가 온 사람처럼 부르르 팔다리를 떨다가 축 늘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며칠 야근에 시달린 사람처럼 숨을 쌕쌕 내쉬며 깊은 잠을 잤다. 네, 이 구간이었습니다. 뭔가 그냥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나복만이 이 정도나 되니까 그냥 이걸 견뎠지. 아니었으면 사람이 진짜 미쳤을 것 같다는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참 모르겠는 사람인데 이 어떠한 회복력, 탱킹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거가 주는 마냥 웃으면서 읽다가 어떤 뭉클함을 느끼는 그냥 어떤 숭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더 눈에 깊었던 부분은 그냥 뭐 갈비뼈가 오르내리는 것만 보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듯 누워있지만 갈비뼈가 오르내리면서 숨을 쉬는 것 같아 보였다. 그냥 그런 것들 읽었을 때 그래도 이 책의 어떠한 숭고함, 가벼운 와중에 숭고함이 느껴져서 아주 좋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의 한 줄 평과 별점은요? 제 한 줄 평은요.
웃긴데 웃을 수가 없네. 음,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챈들러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문학소년단을 들어보아라.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네. 마지막 로맨스 정의입니다. 웃긴데 안 웃긴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통했네요. 바꿀까요? 네. 아니요, 뭐 이게 공통된 감정일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웃긴데 안 웃겨요. 네. 그 약간 묘한 웃기다는 게 슬픈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저희 다음 주에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아주 핫한 책입니다. 그 공유 그리고 서현진 배우가 열연한 작품이죠. 트렁크의 원작 소설인 김래령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책이 그 사랑의 이해가 방송될 때쯤 저희가 또 해서 되게 잘 됐잖아요. 그 시류를 탈 수 있을지.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 또 봐요.